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의 가을을 축제로 가득 채울 통합축제 브랜드 광주 G페스타가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축제인 광주 비엔날레와 충장축제, 또 김치축제 등 무려 17개 행사가 통합적으로 한 달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G페스타를 주관하는 광주관광공사의 김욱 마이스 사업팀장, 그리고 광주 충장축제 김태욱 총감독과 관련해서 광주의 가을 축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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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장님 먼저 G페스타 이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생소하신 시민분들 아직 많으실 것 같습니다. G페스타 어떤 개념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페스타 광주는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라는 광주의 관광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을 광주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이벤트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가을 광주 이벤트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시즌1과 시즌2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광주 비엔날레가 이미 개최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광주 에이스페어, 그리고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그리고 맥주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이미 시작되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김치축제, 그리고 충장축제, 식품대전 등 12개 기관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17개 행사가 G페스타 광주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함께 홍보하고 또 연결해서 가을 광주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이나 뭐 프린지 페스티벌, 충장축제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 시즌에 몰아서 한다고? 이거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걸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렇게 좀 통합해서 이 축제들을 한 기간에 몰아서 이렇게 추진하시게 된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네, 사실 G페스타 광주라는 브랜드가 생겼다고 해서 각 행사의 주체가 통일되었거나 혹은 뭐 직접적으로 오히려 각 행사 간에 뭐 어떤 서로에 관여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행사 간의 연계 노력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각 행사 간의 흥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경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에 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가 없었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예산을 쓰지 않고도 연결된 17개 행사를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지자체들과 함께 이를 홍보하고 또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감독님. 감독님 일단 이번 G페스타에서 그래도 가장 좀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고 할까요? 이런 이제 충장축제 총감독을 맡으셨는데 뭐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총감독 이런 것도 맡으셨고 국내에 많은 행사를 해보셨으니까 뭐 좀 이런 축제들 간에 이게 유기적인 연계들을 하면 좀 시너지 이런 것들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광주가 추구하는 G페스타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혼재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하나로 엮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브랜드 통합화 작업이란 일환에서 하는 부분들일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엄브렐러형 페스티벌을 합니다. 우산 하나의 우산 아래에서 여러 축제들이 같이 보호되는 상황들이고요. 실제 올림픽 당시에 여러 이제 한 500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문화올림픽이라고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바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브랜드 통합, 즉 G페스타라고 하는 브랜드만 각 축제 이름에다 갖다 놓는 것들이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하나 엮는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원래는 어쨌든 처음 시작하면서 조이 그리고 맛 등등을 이제 카테고리 엮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서 변화되지 않고 이제 G페스타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 하나 엮어주는 구심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G페스타 이 광주에
포함된 축제와 행사가 지금 한 달 정도 기간에 17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지금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시즌 1, 조이풀 광주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즌 1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즌 1은 이미 지금 성황리에 개최 중인 광주 비엔날레와 더불어서 광주 에이스페어, 그리고 비어페스트 광주, 그리고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레츠 플로피, 그리고 빅거울 캠퍼스 e스포츠 대회가 성황리에 지난주까지 개최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이 계속해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 충장축제, 그리고 버스킹 월드컵, 광산 세계 야시장 등 행사명을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예술과 문화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행사들을 시즌 1으로 묶어봤습니다. 네, 자 감독님 그 지난해에도 이 충장축제 총감독 맡으셨고 이제 두 번째로 맡으신데 이제 충장축제 이야기 좀 뒤에서 더 하겠지만 자 오늘 개막합니다. 시즌 1 조이풀 광주 기간에 진행이 되는 이 충장축제. 이런 그 전반적인 다른 축제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준비한 내용들이나 또 기대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조이풀 축제의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라는 그 추억의 카테고리 안에서 좀 더 즐겁게 쉽게 이제 시민들과 관광객들께서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전일빌딩 앞에서 광주 FC 이제 응원전도 성대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장축제 전야 행사로서 개최가 됐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좀 다양한 세대가 좀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가 바로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이번 지페스타에서도 가장 큰 행사, 일정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페스타 기간 내내 열리게 되고 또 국내외에서 많이 찾는 비엔날레와의 연계 효과, 시너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 광주를 찾게 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또 바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시너지, 실제로 그 기대만큼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페스타 광주의 시즌 1, 2를 관통하는 핵심은 광주 비엔날레일 텐데요. 워낙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행사이고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이벤트이다 보니 비엔날레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엔날레 하나만을 가지고 그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지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에이스페어, 그리고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그리고 비어페스트 광주, 레츠 플로피. 이 네 가지 행사가 동기간 같은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가 되면서 5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함께 개최가 되면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광주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여러 행사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저희 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광주 투어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의 동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연계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이풀 광주 시즌 1, 2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지페스타의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봤고 이제 두 번째 시즌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를 흔히들 맛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요새 뭐 대중 매체에서도 그렇고 요새 뭐 유튜버 분들도 뭐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해서 광주 찾는 분들 브이로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번 지페스타의 후반부 주제가 바로 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광주의 맛을 즐기는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즌 2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시즌2는 맛을 주제로 한 테이스티 광주입니다.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 김치축제, 그리고 광주 식품대전, 그리고 주류관광 페스타, 동명동에서 열리는 커피 산책이라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서창 억새축제, 그리고 송정 남도 맛 페스티벌 등 6개의 맛과 관련된 전시와 이벤트가 개최가 됩니다. 네,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광주 주류관광 페스타, 송정남도 맛 페스티벌, 그리고 동명 커피 산책, 이게 뭔가 그동안 뭐 저희가 지역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었던 것들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포장이 돼서 뭐 이벤트들도 좀 있을 것이고요. 뭐 집중해서 이 시즌에 뭔가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니까 맛 즐기시는 분들 여러 가지 주제별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선해진 가을이라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추천하는 관광 코스, 이제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하셨을 테고 실제로 여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여기 온 김에 여기도 좀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광 코스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권역별 관광 코스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즌과 관계없이 일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은 광주 비엔날레일 텐데요. 비엔날레를 기본으로 시즌 1에서는 만약에 문학을 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시면은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방문해서 즐기시거나 축제 또는 뭐 젊음, 음악을 키워드로 한다면 충장 축제 그리고 버스킹 월드컵을 연결하는 코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즌 2는 맛을 주제로 한 만큼 김치, 음식 그리고 가을 예술을 키워드로 한다면 서창 억새축제, 그리고 김치축제, 식품대전, 또 비엔날레로 코스를 구성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으니까 즐기실 문학을 즐기시는 분, 또 예술 공연을 즐기시는 분, 또 맛을 즐기시는 분, 좋아하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쭉 짜서 동선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프로그램들 지금 뭐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즌 1, 시즌 2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야별로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뭐 광주에 계신 시민분들 또 타지에서 찾아오신 관광객분들에게 이거는 꼭 놓치지 말고 좀 체험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시즌 2 기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김치 축제와 식품 대전 그리고 서창 억새 축제로 이어지는 코스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가을인데 또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또 불리는 시즌이니까요. 김치축제장과 식품대전 방문하셔서 식도락도 즐기시고 또 서창 억새길에 가셔서 소화도 시키시면서 가을 정취를 좀 만끽하시면 어떻겠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식품대전 기간에는 저희 주류 관광 페스타 그리고 차문화 전시회 그리고 먹개비 마켓이 함께 개최가 됩니다. 또한 야외광장에서는 저희가 오비맥주와 함께 카스파크로 지페스타 기간 내내 야외광장을 운영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주류를 구입해서 카스파크에서 즐기신다면 선선한 가을 날씨에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광주에서 저도 지금 기자 생활을 한 지가 13년, 14년 이렇게 돼가는데 지금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적이 있었나. 저도 지난 주말에 비어 페스터도 지금 가보고 있는데 굉장히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아직 시즌 1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축제 기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역민 분들 또 지역에 찾으시는 분들 다양한 체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주의 축제 행사를 모두 모은 이 G페스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관광객분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즐기는 체류형 관광을 한번 활성해보자. 광주가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항상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뭐 묵을 만한 것도 마땅치 않고 와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에는 좋은데 비엔날레 보면 좋은데 여기 이제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거나 하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이 여행 동선이다 이런 지적이 좀 많았는데 체류형 관광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G페스타의 중요한 목적은 행사들의 기간과 장소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G페스타 광주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각 행사의 소개와 추천 코스를 또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숙박 예약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객들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투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이를 통해서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감독님 이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주제의 축제 또 행사들을 많이 맡아보셨으니 이제 지역별로 또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충장축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광주에서 대규모 행사들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 광주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체류형 관광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려고 하면 가장 좀 시급하게 좀 개선되거나 확충돼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선에서 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우리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한 1,200여 개의 축제가 1년에 개최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7.5개에서 18개의 축제가 개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관광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 국민들은 워낙 뭐 피로도가 이제 쌓이는 상황인 거죠. 일상화됐고 특별하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만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 안에서 비슷비슷한 풍광의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매년 하루에도 수십 개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광주만 할 수 있는 것, 광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 찾아 나서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과 그리고 현재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각 이 G페스타라고 하는 것들 또 관광 사업들이 주체들이 워낙 다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내고 하나의 상품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바라봄, 즉, 야, 이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야 라는 생각은 저희들은 착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것들 중심으로 해서 잘 엮어서 상품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지페스타에서도 저는 가장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축제가 바로 이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개막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추억의 충장축제입니다. 이게 지금 연화를 따져보니까 거의 이제 이게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에 됐을 때는 제가 20대 때여서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축제가 있나 보다라고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게 날로 발전을 해서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 동안 굉장히 큰 축제가 됐고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21회째가 딱 됐는데, 올해 축제 주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독님. 네, 저희가 올해 축제가 21회, 즉 작년에 성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일의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축제 주제가 충장 발광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충장 발광 계속 이어갑니다. 바로 광주 시민들의 추억들이 비치고, 또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크고 작은 빛들이 이제 모여지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크게 광주를 모여서 밝힌다라는 관점에서 하고 있고요. 작은 부제로 해서 이제 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라고 하는 부제 속에서 충장 발광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총감독을 맡으셨습니다. 이 행사의 연속성으로 주제의 연속성을 이제 가져가시면서 뭔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올해도 좀 풀어내고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풀어내실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올해 충장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거다. 뭐라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특징이 워낙 많은데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연속성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지속성을 이제 가져간다는 차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 참여의 가치입니다. 즉, 지난해 이제 저희가 대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이번 축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그리고 만들고 이제 결과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역할들을 시민에게 많은 역할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층이 확대입니다. 예전에 충장축제는 올드해라고 했던 관점들을 보다 젊은 세대들이 추억의 주체가 되고 그것들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특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말씀해주신 건 바로 이제 시민들의 참여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 충장축제에는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반영이 됐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기획했다? 이게 좀 어떤 내용들일까요? 보통 저 같은 이제 감독이라든지 기획자들이 보통 축제를 이제 기획하고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크게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각 계층들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장을 저희가 이제 펼치는 역할로서 원래는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찐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진짜 축제 찐이야라고 하는 이제 그 찐이를 저희들이 명시를 했었는데, 지난해 1기가 됐고 올해 2기 친구들이 참여해서 금남로에서 그들이 만드는 추억 놀이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궁금합니다. 대학 축제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대학교하고 원래 광주 동구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다. 최초로 업무 협약을 한 게 아니라, 업무 협약만이 아니라 이제 축제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학과 전체가 그리고 충장 축제를 같이 고민하고 배우는 과목이 개설이 되고, 그 시범으로 해서 조선대학교 그 K컬처 공연기획학 학생들이 예술거리에서 축제 작은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민기획 프로그램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야, 축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바라보고 그냥 구경만 하다 가는 관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직접 그동안 야, 축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뭐 의상실도 꾸미기도 하고요. 골목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단순하게 아이디어 제공만이 아니라 그분들 현재 지금 오늘부터 이제 축제를 이제 실행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결과까지 그분들이 다 하시게 됩니다. 근데 좀 투박할지 모르지만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끝났었을 때 다음에 축제를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 시민들의 참여들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뭐 지페스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올해는 우리 충장축제에서 요거 한번 눈여겨보십시오라고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도 명색이 충장축제에서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퍼레이드라고. 충장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퍼레이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10월 5일 날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퍼레이드와 연계되는 마지막 상징 모뉴먼트 버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수광장 앞에 이제 신용호 작가님의 신호윤 작가님의 작품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작품을 퍼레이드의 마지막 시민들의 행렬의 마지막 그 열정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서 거대한 불을 만들고 또 추억의 열정을 만드는 장관을 연출하게 돼서 이 프로그램들을 가장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퍼레이드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신다면 퍼레이드 늘 말씀하셨지만 이 충장축제하면 이 퍼레이드 구경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올해 퍼레이드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설명 더 해주시죠. 저희 퍼레이드는 총 3부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해하고도 동일하게 지난해 만들었었던 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가장 빛나고 뜨거웠던 추억들의 행진이라는 부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등산 높이가 1187m입니다. 저희가 코스를 짜다 봤더니 1187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만들었더니 그 거리가 나와서 광주를 상징하는 광주의 그 높이만큼 이제 행렬을 하게 되고요. 총 3부로 구성이 됩니다. 1부는 이제 전국에서 열정들이 함께하는 무대, 전국에서 경연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하게 되고요. 2부는 이제 불나르다라고 해서 13개 광주 동구의 주민들께서 직접 기획하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춤 연습도 오늘 개막한 오늘도 연습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만든 이제 불나르다의 행렬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원래는 추억의 음악 열정의 순간이라고 해서 추억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보면 예전 음악들 보면 저희들이 흥을 내고 예전 기억들을 하는 것처럼 그 음악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들이 펼치게 되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렬의 마지막 끝에 그 축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불태우면서 추억의 열정의 순간들을 바로 영원한 추억의 빛으로 만드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충장축제 이제 뭐 굉장히 국내적으로 유명해졌지만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고안된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버스킹 월드컵입니다. 올해도 지금 버스킹 월드컵이 진행이 되죠? 버스킹 월드컵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버스킹 월드컵이 올해로 이제 3번째 맞이합니다. 버스킹 월드컵은 이제 충장축제 글로벌화를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해외의 수많은 버스커들이 광주 동구를 찾아오고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원래는 이제 바로 어제부터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을 이제 버스킹 월드컵이 시작을 한 것이고요. 단순하게 공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음악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광주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16개국 32개 팀이 이제 본격적인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버스킹 경연이라고 하는 특이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광주가 만들고 있는데 이제 버스킹 월드컵의 경우에는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민주광장에 그리고 하늘마당 등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단순하게 경연을 끝나고 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광주 충장축제 현장, 충장로 골목 사이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버스킹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글로벌 축제로서의 견인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그 핵심을 원래 또 이제 3회를 맞이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버스킹 월드컵 올해도 좋은 공연, 좋은 음악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 축제 행사에서는 경제 효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해 충장축제 기간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 상가 매출액이 40%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었고요. 상가 폐업이나 공실 때문에 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인데 지페스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한 결과물은 어찌됐든 지페스타 광주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이제 알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광주시와 저희 공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 궁극적인 지페스타 광주의 목표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아 이제 오래 머무르게 되고 광주를 또 소비하게 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축제 통합이라고 하는 지페스타 이제 광주에서는 처음이지만 이게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고 역효과나 부작용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또 우리 광주에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텐데요. 뭐 이게 역효과 사례도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역효과가 있었던 타 지자체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행사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면서 그 각 행사에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 효과를 그리고 또 외부의 부정적인 평판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제 별도의 예산을 또 마련해서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예산의 투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페스타 광주회 같은 경우는 각 행사를 통합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지 행사 자체를 통폐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이 또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개막하는 추억의 충장축제 감독님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장축제 오늘 바로 이제 저녁에 개막을 합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간 진행이 됩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금남로와 그리고 이제 충장로, 그다음에 이제 민주광장, 아시아문화전당까지 곳곳에 펼쳐지게 되고요. 공간이 상당히 다른 축제보다는 상당히 넓습니다. 넓다고 이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충장로 그리고 광주의 곳곳을 찾아내는 재미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구도심 또 광주의 심장이로 불렸던 금남로와 충장로가 충장축제로 북적북적하고 인파로 또 넘쳐나는 축제 기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앞으로 한 달 동안 광주 전체가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지페스타 많이들 찾아오시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페스타 광주 올해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시작된 비엔날레와 함께 지난주 개최되었던 에이스페어 그리고 프린지 페스티벌,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비오페스트 광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효과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인데요. 광주 시민 그리고 관광객분들 지페스타를 통해서 광주를 찾으셔서 광주를 또 맛보고 즐기면서 꿀잼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데 정치권 현안, 민주당 입장과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시가 행진, 2년 연속 시가 행진은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뭐 자부심 북돋는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꼭 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방위원회 위원이신데 어떻게 보셨나요, 의원님은? 글쎄요, 뭐 국군의 날 퍼레이드, 그러니까 저런 방식의 시가 행진 방식이라는 게 뭐 선택하기 나름의 문제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선진 국가에서는 그렇게 최근에는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죠. 미국도 뭐 별로 안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한 번 했다는 걸로 들은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김병주 최고위원이 본인도 이제 육사 생활을 했을 때 전두환 시절 뭐 이럴 때 그때 이후로 거의 안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 이거에 대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더 우선적인 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중계 방송 보면서 그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들도 기념식에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화면에 안 보이던데 안 가신 건가요? 뭐 제가 알기로는 공식 초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에게도 공식 초청은 없었던 것 같고. 아, 초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통상적이라면은
당 대표를 떠나서 국방위원들의 경우에 네. 당연히 초대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도 국방위원인데 제가 국방위원인데 초청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발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선약이 있었어서 거기 참석을 못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할 타임을 놓치니까 옆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죽음의 백조 뭐 이런 전략 자산들 공중 분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뭐랄까 설명을 해주는 모습 그런 거가 이제 화면에 많이 잡혀서 그것도 좀 뭐 온라인에서 설왕설래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논란이 될까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 장면을 보지도 못했고 네. 온라인에서 어떻게 설왕설래 되는지도 잘 이제 직접 접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예, 워낙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별로 보기 싫어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를 그렇게 뭐 그 선호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은 통상적인 기준에서 약간 실수가 있어도 봐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보기 싫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공자 말씀을 해도 듣기 싫은 것이 인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한번 밉게 보이니까 뭐 계속 다른 것도 다 밉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아니 한 번 밉게 보여서 다른 것이 밉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쁜 짓이 거의 없고 워낙 미운 짓을 골고루 두루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양평부터 시작해서 뭐 뒤올백, 뭐 주가 조작, 최근에는 뭐 인사, 공천, 당무 뭐 이런 등등 뭐 관저 공사 뭐 하여간 손 대는 족족 또 손 댈 수 있는 곳 족족.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2부속실을 두냐 마냐 그런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안 두는 것이 자연스러웠겠다. 왜요? 제2부속실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가 자기 에어리어인데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하여간 자기 그 그라운드이고 공사판 용어로는 나와발인데 굳이 그거를 좁힐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법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2부속실이 생기면은 본인이 스스로 약간 갇힌다는 느낌. 아니, 뭐 굳이 그렇다고 해서 갇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도 갇히지 않겠죠. 근데 제2부속실이라는 것을 규정할 의미 없이 대통령실 전체가 활동 공간이고 알아서 시찰도 하시는 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2부속실을 둔다는 생각이라든가 이야기를 하기가 아마 그 내부에서 좀 민망한 상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영부인인데 그 대통령실 공무원들, 비서관, 행정관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그런 말을 뭐 하는 게 있을까요? 진짜 실제로?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 저 해외 순방 사진 내놓을 때 대부분 김건희 센터 사진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홍보를 첫째 임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말을 듣고 말고가 아니라 알아서 다 하는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뭐 입안의 사탕처럼 군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그럴 것은 아니고 권력이라는 것이 아 저쪽이 세구나 중심이구나 하면 알아서 이렇게 눕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연 자체가 깊은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포진되어 있고 지금 뭐 이번에 공천 관련한 시비와 논란이 있는 그 있으면서 최근에 무슨 서울의 소리인가요? 그 김대남 씨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잘 보여서 용산에서 나온 후에 지금 좋은 자리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쭉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용산에서는 그 김대남 지금 저 어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용산에 근무할 때는 뭐 일면식도 없었다 아는 사람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뭐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일면식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면식이 없어도 분위기를 자기가 잘 읽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면식도 없는데 지금 나가서 이렇게 그런 정도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 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뭔가 뭐 누구한테든 잘 보였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본인이 이제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제 1심 결심 공판이 했는데 징역 3년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 높은 형을 구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침에도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웃었는데 아마 저게 대법원 양형기 중에 무기였으면 아마 무기를 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지금 이 정치 검사들이 어차피 뭐 선고는 어떻게 될 값에 일단 구형은 자기네들의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예측했기 때문에 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공판에서는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2년 구형했는데 이것도 이제 양형 기준의 최고형을 구형을 한 건데 검사들이 그냥 구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자기들의 그냥 구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어차피 김만배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거나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저 부인이 구약성경 다 외울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뭐 등등등 비교해 본다면은 이미 그 사실 그 자체를 떠나서 최소한의 어떤 형평성 자체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3년 한 거기서의 위증교사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녹취록을 다 올려서 국민들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들어보면은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정확하게 뭐 누구 좋게 해주려고 할 필요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한 부분을 적당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들렸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악마의 편집 이렇게 고상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누군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 아니 그런데 판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잘라서 편집한 거를 들이대고 그걸 증거라고 해서 징역 3년을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러니까 성실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이고 의욕적이지 않으면 제시한 것만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 보면은 또는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검찰이 제시한 것만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의도했을 수 있겠죠. 변호인단에서는 전체 녹취록을 다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전체 녹취록이 또 존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반대의 어떤 입장과 반론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식 갖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정상과 상식을 갖고 들었을 때 전체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지만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했다 하면 그 편집한 사람들이 악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은 악마적 행위를 한 것이죠. 이성윤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역 3년 구형한 거에 대해서 판사가 웃을 거다 그러면서 뭐 무죄를 자신하던데.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듣는 이미 전체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 상식에 기초한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판단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럴 때 무죄를 자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또한 예상했던 바죠. 그 중앙일보인가요? 그 논설위원이 쓴 어떤 칼럼인가에 보면 그분 뭐 저희보다는 훨씬 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그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매체에 위치가 있는 분이 쓴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조금 어떻게 자제시키라는 톤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아니 그 중앙일보 칼럼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저 김건희 여사 좀 자제시키라라는 톤으로 누군가들 이야기를 하면 그냥 대화를 끊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저는 기사에 나온 것을 접한 것이니까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께 확인해야 되고 그분이 또 들은 분들께 더 확인해야 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윗장에 있는 분이 썼으면은 비슷한 톤으로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
김건희, 윤석열, 네. 김건희 두 분의 사이에 있어서의 말이나 어떤 네. 정신적인 우위는 김건희 여사 쪽에 실제로 권력의 추가 가 있다는 것이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로 그 특검법을 그냥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장모는 남한테 피해 하나도 1원도 안 주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10원 한 장 준 적 없다. 네, 그럼 그런 얘기를 이미 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 10원 한 장 안 준 게 아니라는 걸 또 국민들이 다 알고 법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아내와 장모와 가족의 네. 옹호에 국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국민이 아무리 김건희 특검법을 원해도 네. 그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총선 심판된 이후에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 언행을 보면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부인을 야당에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특검법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처지라는 말씀. 아니 이게 무슨 뭐 특검법을 야당에 내준다 하는 것은 그 설정 자체가 틀린 거고요. 네. 세상이 다 이렇게 법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것인데 국민의 눈이 있는데 특검법이 되면 자신이 그러니까 야당에 추천하거나 한 등등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지명한 최종적으로는 네. 그 특검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식적인 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뭐 야당에 내주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부인의 죄상이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고 본인도 그것과 연관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라는 판단뿐만 아니라 네. 일단 부인 하에서 뭐 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대단히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고강도 엄처시하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대통령이 그렇다고 보수 언론 논설위원이 대놓고 쓰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가장 그래도 보수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조선의 네. 김대중 주필 같은 분이 김건희 여사를 그대로 두고는 쉽게 말해서 여권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이미 거의 한 달 좀 전쯤에 네.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이나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들 네. 그야말로 야, 이대로 가다가 이 정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앞으로 보수 세력이 과연 괜찮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걱정을 가지고 있는 네. 보수 측에서 볼 때도 음. 이대로 가면 즉 김건희 여사를 그대로 두고는 네. 정권은 물론 보수 세력 자체도 어렵고 근데 사실 더 나아가면 나라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먹힐 가능성 또한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 야당 원내 지도부랑 상임위원장들, 상임위 간사 불러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명목은 뭐 국감 격려 차원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재표결 표단속 아니냐 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각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겠죠. 예. 뭐 굳이 나눈다면은 굳이 이 시점에서 한동훈 빼고 또 한번 모여서 좀 약을 네. 올리자 이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표단속하자 뭐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만찬에는 안 가는지 못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빠지게 됐는데 패싱 논란 나오고 뭐 그런데 한동훈 대표랑 친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뭐 표결 때 보지 이러면서 이탈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미 지난번 이제 겸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분 사이가 밥도 같이 안 유난히 먹는. 겸상불가 저는 그걸 겸상불가의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이미 드러난 것이고 만찬 지난 이후에는 소위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놓고 나와서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좋지 않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네. 온 국민의 상식이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표 자체를 애따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그런 소위 이탈표로 찍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양심과 배짱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 지금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정권과 소위 한동훈 대표 주변이 완전히 이제 서로
근데 어차피 갈라는 지금- 섰는데 네. 갈라는 섰고 그대로 가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죽이려고 들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아예 표를 내놓고 반기를 들 상황이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삼성개헌 반대했던 공화당 내 의원들이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뭐 두들겨 맞고 이랬던 적도 뭐 수염도 있으니까 뽑히고 수염도 뭐, 뜯기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방식은 아니어도 검찰이 뭐 그때 못지 않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양처럼 그냥 성난 양들 정도로 있을 건지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네. 한동훈 대표 가까운 분들의 선택일 거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이미 마음으로서는 헤어졌다 하는 것은 뭐 명료한 것 같습니다. 이탈표가 그래서 나올 걸로 보시나요? 그래도 뭐 저는 그 200석 매직 200석을 만들어내는 이탈표까지 이번에 갈 거냐. 그거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죠.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아까 말씀드린 양식과 네. 어떤 기백 이런 거에 갈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네. 모두 밟으면 꿈틀한다고 쭉 저렇게 상황에 가다 보면 점점점 이탈의 마음은 강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뭐 화가 나면 또 표도 달리 던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은 계속 이제 정해져서 네. 이렇게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뭐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특검 당할 일들을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만드는 이렇게 하다 분이기 보면 때문에 언젠가는 통과될 네, 거다라고 특검법은 보시는 계속 네.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동기를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제공할 것이고 또 야당으로서는 이제 이미 큰 본물이 터졌기 때문에 네.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JTBC나 뭐 네. 이런 데서도 보도가 되지만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미 본물이 터진 거죠. 입도 터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탈은 마음은 점점 확산될 것이고 손도 결국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탈표를 바라는 마음도 확산되고 이탈표를 찍는 손도 결국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될 거다 피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